자, 지금부터는 응용 측량의 하나인 노선 측량에 대한 예제들을 다뤄볼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응용 측량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현장에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측량 기법들을 모아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루는 측량들이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응용 측량은 여기 노선 측량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하천 측량, 그리고 터널 측량, 비행장 측량, 항만 측량 이런 식으로 그 사이트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아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그런 측량 방법이에요. 이 노선 측량에 대한 내용과 하천 측량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각 파트별로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서는 다루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지오인포매틱스 교재를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문제를 추리고 해설하는 것을 노선 측량과 하천 측량에 한정지어서 이 두 가지 파트만 다룰 겁니다. 물론 간혹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시험에 터널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응용 측량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고 대신 이 노선 측량은 도로나 교량 같은데 또 터널에도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측량이기 때문에 이 노선 측량은 그나마 출제가 좀 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설할 내용들도 그런 중요한 몇 가지 토픽을 선별해서 물론 시험에 잘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들을 제가 엄선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노선 측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노선 측량은 도로나 철도, 교량, 터널, 광산, 케이블 측량 이런 것 같은 쭉 일렬의 선으로 연결되는 즉 선형 구조물을 측량하는 것을 통틀어서 노선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노선 측량은 수공물이나 수공물이라고 하면 하천, 사방공사, 상하수도, 댐, 항만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시설물, 그래서 시설물의 변형 또는 문화재 측량, 비행장, 간석지, 골프장 이런 것 같은 구역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노선 측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삼각이나 다각 측량과 같은 골조 측량을 해서 먼저 골조를 정해 놓은 다음에 이를 기본으로 해서 지형도를 제작하는 작업, 그 다음에 종횡 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 그 다음에 토곡량을 계산하고 또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교량의 경간, 그리고 터널 같은 경우에서는 터널의 길이 이런 거를 정하는 작업 등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 노선 측량에서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 때 제일 좋은 도로는 직선 도로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가급적 곡선이 안 만들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러한 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터널을 만들고 교량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곡선을 삽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차감을 저하시키지 않는 그러한 최소한의 곡선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에 대한 시공들은 전부 다 곡선과 직선이 섞여서 복합적인 모습의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 노선 측량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 측량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직선부에 대한 얘기는 다루질 않아요. 그건 직선부에 대한 거는 주위를 고려해서 단면만 결정하고 나면 그대로 쭉 직선을 밀어버리면 바로 노선, 도로가 건설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원곡선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원곡선에서도 복곡선이나 반향곡선으로 가면 물론 승차감도 안 좋아지고 차량도 부드럽게 움직이질 못하지만 설계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원곡선에 대한 거를 마스터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스스로 공부하시도록 제가 일부러 손을 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원곡선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완화곡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종곡선에 대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노선 측량에 대한 예제를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 측량은 계산량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이 노선 측량의 계산 시작은 원곡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곡선은 크게 수평곡선과 수직곡선으로 나눌 수 있죠. 수평곡선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곡선의 모양이 수평곡선이고, 수직곡선은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향의 곡선이 수직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수평곡선에는 원곡선이 있고요. 이 원곡선과 직선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완화곡선이 있죠. 이 원곡선의 종류로는 단곡선,
복곡선, 반향곡선, 배향곡선 이런 것들이 있고, 직선과 곡선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기 위한 완화곡선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클로소이드 곡선, 3차 포물선, 그 다음에 램니스케이트 곡선, 그리고 사인 체감 곡선과 같은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해서 스무스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물론 이 원곡선에서 직선부로 가거나 직선부에서 원곡선으로 갈 때 경사가 변하기 때문에 그 경사를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캔트와 슬랙, 다시 말하면 편경사와 확폭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완화곡선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직곡선, 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방향, 이 곡선에는 종단곡선과 횡단곡선이 있고, 이 종단곡선은 원곡선과 2차 포물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선 측량에서 계산되는 예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반지름 R이 286.45m랍니다. 그리고 교각 사이에 낀 각이죠. 이게 76도 24분 28초. 그러한 단곡선이 있을 때 이 단곡선의 길이 CL은 얼마인가? CL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CL, curve length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문제들에 해당되는 공식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의 유도는 생략하기로 하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L, curve length, 단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RI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I, 교각의 단위가 레디안으로 주었을 때는 RI라고 바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교각을 76도 24분 28초, 즉 도분초 단위로 주었어요. 그럼 이 값을 레디안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레디안은 파이분의 180이죠. 그럼 레디안을 다시 도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80도 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0.0174,533 이렇게 되고, RI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돼요. 수치값을 집어넣으면 반지름 286.45라 그랬고, 교각 76도 24분 28초라 그랬으니까 요 식은 0.0174,533, 그렇죠? 곱하기 반지름 286.45m 곱하기 76도 24분 28초,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그러면 암산하면 382점 빵빵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앞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 또 요걸 암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이메일을 막 보내요. 이거 암산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암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내가 설명할 때, 자, 암산하면 이란 뜻은 답을 슬쩍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거, 우리가 CL 하면 RI, 요 공식 하나만 기억합시다. 레디안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럼 레디안을 다시 도분초로 집어넣어 주려면 여기 180도 분의 파이 요거만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골치 아프게 0.0174,533 이걸 외지 말고 RI만 기억하고 계산기로 파이 나누기 180 해버리면 바로 이 0.0174,533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간략하고 단순하게 외워서 남은 머리의 메모리들은 많이 비워두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2번 문제 보죠. 역시 수평곡선, 그 중에서도 원곡선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곡선 길이 CL을 구했었죠. 여기서도 또 한번 CL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읽어보죠. 노선 측량에서 단곡선을 설치하려고 한다. 곡선 반지름 R이 400m이고 교각 I가 56도일 때 곡선 길이 CL, curve length죠. 요거는 접선 길이 TL, tangential length입니다. 이 접선 길이의 몇 배가 될까? 이 얘기는 뭐예요? 못된 문제예요. 예, 곡선 길이도 구하고 접선 길이도 구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두 개의 비율을 또 따지고 이렇게 세 개를 물어본 거네요. 자, 먼저 그러면 접선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TL, 요건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 교각이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그대로 대입할까요? 그럼 R이 얼마? 400, 그쵸? 400m 곱하기 탄젠트 2분의 56도 하면은
212.68m가 나오네요. 자, 탄젠셜 랭스 접선 길이 구했어요. 그 다음에 CL 커브 랭스죠. 곡선 길이. 곡선의 길이는 바로 앞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RI라고 쓸 수 있고 요건 레디안 값이라고 얘기했고요. 요거를 도분초로 주어진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I가 도분초 단위로 가야 되죠. 그래서 180도분의 파이를 집어넣고 그래서 계산한 게 0.0174533 곱하기 RI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 주죠. 그럼 0.0174533 곱하기 반지름 얼마? 400m 곱하기 교각 얼마예요? 56도 도분초 단위 들어가죠? 요거 계산하면 390.95m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TL과 접선 길이와 곡선 길이의 비율을 따져볼까요? 자, 곡선 길이가 접선 길이의 몇 배냐 그랬기 때문에 접선 길이 TL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TL 대 CL 요거 하면 위에서 구한 212.68 대 390.95 하면은 요거 계산 가능하죠. 1대 1.84가 나옵니다.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수평곡선, 원곡선에 대한 문제를 하나 또 다뤄보죠. 3번 문제 갑니다. 원곡선 설치해서 교각 I가 30도, 그 다음에 곡선의 반지름이 즉 R이 600m인 경우 곡선 시점 BC죠. Beginning of Curve. 이 곡선 시점에서의 시단현의 길이가 5m랍니다. 그럼 중심 말뚝을 20m마다 설치할 때 종점에서의 종단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찾아보려는 문제네요. 자, 시단현과 종단현.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시단현. 자, 우리 노선에서 보통 노선은 중심 말뚝을 20m 간격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끊어 놓습니다. 그러면 20m씩 끊어서 들어오다가 딱 20m가 끝나는 점에서 즉 20이 채워진 거죠. 무슨 말이냐면 40 또는 160 이렇게 20이 배수가 딱 돼가지고 곡선을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20m가 끊어지면 제일 좋아요. 근데 실제 시공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m가 딱 채워지기 전에 곡선이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중심 말뚝에서 15m가 지난 다음에 20m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15m에서 곡선이 시작됐다면 그럼 5m가 더 나가야지, 즉 곡선에서 5m가 더 나가야지만 다시 20m가 딱 채워져서 다음번 체인, 다른 말로 다음번 말뚝이 설치되는 점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곡선에서 시작하는 요 끊는 점을 시단현, 시점에서 끊는 단, 현의 길이가 시단현이라 그러고요. 그럼 종단현은 뭐예요? 똑같아요. 곡선이 이제 끝나고 직선으로 연결될 때인데 보통 20m 간격을 딱 끊어서 그 20이 딱 떨어지는 점에서부터 곡선이 끝나고 직선이 연결되면 계산하기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곡선이 끝나고 5m가 곡선이 남고 그리고 나서 15m가 직선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역시 20m 간격으로 끊으니까 곡선이 끝나기 5m 전에 말뚝을 박을 거고 곡선이 끝나고 직선으로 가서 15m에서 말뚝을 박겠죠. 요거를 우리가 종단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단현, 항상 곡선의 시점에서 20의 배수가 돼서 끝나지 않은 거, 그 차이가 시단현. 그 다음에 종단현은 20의 배수에서 곡선이 끝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끝난 거를 종단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거 기본 개념, 이 용어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 시단현과 종단현을 구하기 위한 해설을 한번 해보죠. 자, CL 우리 앞에서 계속 구했던 거예요. 예, curve length 곡선의 길이죠. 요거는 RI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레디안 값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이 레디안을 180도분의 파이를 취함으로써 도분초 단위의 값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했던 0.0174533 그렇죠? 곱하기 RI고 여기다 이제 R 값에 600을 집어넣어주고 반지름 그 다음에 I 값에 교각 30도를 집어넣어주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14.159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곡선의 종점 end of curve EC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곡선 길이에서 시단현의 길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곡선 길이 우리 계산한 게 얼마죠? 314.159였고요.
그 다음에 C단연의 길이 문제에서 5m로 주어졌어요. 즉 곡선이 시작되고 5m 뒤에 말뚝이 박아졌다는 얘기겠네요. 그럼 곡선 길이에서 C단연 5m 들어온 걸 빼주면 이게 곡선의 종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CL C단연 L1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 314.159m 위에서 구했죠. CL 빼기 C단연 얼마? 5m. 그럼 계산하면 309.159가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말뚝 설치 간격이 몇 미터라 그랬어요? 20m예요. 그럼 309라는 지점은 300이라는 점에 말뚝이 박히고, 왜 300에 박혀요? 이건 20의 15배니까 20의 배수죠? 그리고 얼마가 남아요? 9.159m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300이라는 지점의 말뚝은 몇 번째 스테이션이에요? 20m씩 끊었기 때문에 15번째 말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15번째 스테이션 넘버 15 더하기 얼마만큼 더 나가버렸어요? 9.159m가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종단연의 길이에요. 자, 이번에는 수평곡선, 원곡선에 대한 예제를 하나 더 다뤄보죠. 이번 문제는 종합선물 세트네요.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4번입니다. IP, intersection point죠. 교회점. 이 IP의 위치가 기점으로부터, 시작점으로부터 325.18m. 그 다음에 곡선 반경의 반지름 R이 200m이고, 교각 I가 41도랍니다. 이러한 단곡선을 편각법에 의해서 측설하라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전반적인 플로우를 찾아서 설계를 하라는 문제네요. 그리고 단 중심선의 말뚝과 말뚝 사이는 20m다. 즉 하나의 체인, 스테이션과 스테이션의 간격이 20m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단계별로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단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죠. 단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에는 편각법에 의한 방법과 중앙종고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 다음 문제가 중앙종고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 편각법에 의해서 단곡선을 설치하는 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죠. 철도와 도로 등에서 곡선 설치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곡선 설치법이 바로 이 편각법에 의한 설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편각법에 의한 단곡선 설치 방법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긴 하지만 반지름이 작으면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측점 사이를 보통 우리 20m 체인으로 끊고, 여기 문제에서와 같이 그 다음에 C단연의 길이 그리고 종단연의 길이, 여기에서 편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식은 우리 문제를 해설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접선 길이를 계산해 볼까요? 탄젠셜 랭스라 그랬고요. TL은 R 반지름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 I가 교각이죠. 그러면 주어진 수치를 집어넣으면 곡선 반지름이 R 200이었고요. 그래서 200m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 41도의 반이니까 20도 30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74.777m가 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커브 랭스 CL이죠. 곡선 길이. 요거는 RI로 구한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레디안 단위라 그랬고, 요거를 교각 I 값이 도분초로 주어졌기 때문에 도분초를 넣기 위해서는 공식을 변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RI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요거를 곱해주면 0.0174533이라 그랬죠. 곱하기 R 반지름 200 그리고 I 41도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0.0174533 곱하기 200m 곱하기 41도 하면은 143.117m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할을 구해볼까요? 외할 2. 이 외할은 어떻게 구해요? R 곱하기 세컨트 2분의 I 빼기 1, 요거네요. 이게 외할 구하는 공식이었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R 얼마? 역시 200m 곱하기 가로하고 세컨트, 자 2분의 I예요. 교각 41도니까 2분의 41도 빼기 1,
요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13.522m가 나옵니다. 자, 그럼 beginning of curve, 시작점, 곡선의 시작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전체 길이 총 연장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TL, 접선 길이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접선 길이 위에서 구했고요. 전체 연장이 얼마라 그랬어요? 자, IP의 위치가 기점으로부터 325.18m라 그랬죠? 그래서 325.18m가 들어가고 빼주기를 위에서 구한 접선 길이 74.777이 들어가면 250.403m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250m라는 얘기는 20m씩 체인을 끊었을 때, 즉 말뚝과 말뚝 사이의 길이가 20m일 때 몇 번째에 해당하나요? 250이니까 240이면 12번째, 260이면 13번째, 240보다 크고 260 사이에 놓이기 때문에 12과 13번째 중간이니까 12하고 플러스 얼마가 되겠죠? 자, 12번째 말뚝이면 240m니까 그게 빠지면 250.403에서 240을 빼주면 10.403, 요게 곡선의 시작의 위치네요. 자, 그럼 이제 C단연의 길이를 찾아보죠. C단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말뚝과 말뚝 사이가 20m였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들어갔어요? 12번째에서 10.403이 들어갔죠. 그러면 20m에서 10.403이 빠진 것, 요게 C단현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20 빼기 10.403 하면 9.597 요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종점을 한번 찾아보죠. end of curve의 위치, 종점의 위치입니다. 이거는 시작점의 위치에다가 뭘 구해준다 그랬어요? 예, 곡선 길이를 더해서 구했습니다. 그럼 시작점의 위치가 얼마였죠? 250.403 위에서 구했어요. 더하기 얼마? CL, 커브 랭스, 곡선의 길이가 위에서 구한 143.117. 그럼 두 개를 더하면 393.520이 나옵니다. 자, 393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몇 번째와 몇 번째 사이일까요? 20번째라면 400이 되겠죠. 그리고 19번째라면 380이 될 겁니다. 19번째 플러스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션의 넘버 19. 그 다음에 19번째면 380이니까 393.520에서 380을 빼어주면 얼마가 돼요? 13.520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end of curve의 위치입니다. 그럼 종단현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요 19번째 체인에서 더 나간 거, 요거죠. 그래서 13.52m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평각을 계산해 볼까요? 평각은 델타라고 표현하고요. 자, 20m에 대한 평각 공식은 어떻게 돼요? 델타라고 쓰고요. 요거는 1718.87 요 수치가 들어가고 곱하기 반지름분의 20m니까 여기 2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요거 계산의 단위가 분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반지름 200을 집어넣으면 요건 어떻게 쓰죠? 1718.87 곱하기 반지름 200분의 20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거 계산하면 171분 하고 53.13초가 나오네요. 그럼 도분초 단위로 다시 바꿔주면 171분은 2도가 좀 넘는 거죠. 그럼 2도면 120분이니까 171분은 2도 해서 120분이 빠지고 나면 51분만 남습니다. 그래서 2도 51분 53.13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엔 C단연에 대한 평각을 구해볼까요? 델타 1이라고 씁니다. 공식은 위와 동일해요. 그래서 1718.87 곱하기 반지름 R분의 요거만 달라집니다. 아까 20m일 때는 여기 20이 들어갔지만 C단연에 대한 평각 델타 1을 구할 때는 요게 L1의 값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들어가요? C단현의 길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1718.87 곱하기 반지름 얼마? 200분의 아까 우리 앞에서 구한 C단연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9.597. 단위는 역시 분이라 그랬고요. 계산하면 82분 28.48초가 나오고요.
82분이니까 요건 1도 22분이죠. 그럼 1도 22분하고 뒤에 거 28.48초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종단연에 대한 평각 델타 n을 구해볼까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1718.87 곱하기 반지름 r분의 ln, 요거만 바뀌네요. ln. 아까 20m일 때는 20이 들어갔고, 시단연에 대한 평각일 때는 L1 해서 시단연의 길이가 들어갔고, 요거 LN 해서 여기는 종단연의 길이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구한 종단연의 길이 얼마예요? 13.52였죠. 그럼 요걸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면 1718.87 곱하기 200분의 종단연의 길이 13.52, 요걸 계산하면 되고, 단위는 뭐?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16분 11.44초가 나오고요. 116분이면 120분이 채 안 돼요. 그러면 116분이라는 것은 1도가 넘고 56분이 남네요. 그래서 1도 56분 11.44초, 요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종합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접선 길이, 탄젠셜 랭스를 구하고, 커브 랭스,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외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곡선의 시점, beginning of curve의 위치를 찾고요. 거기를 통해서 몇 번째 체인인지, 즉 몇 번째 말뚝인지를 계산하고, 거기서 남는 값을 이용해서 시단연의 길이를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또 end of curve, 곡선의 종점이죠. 이 위치를 찾아가지고 또 몇 번째 말뚝이고 거기서부터 얼마 더 나갔는지고 연장을 찾아낸 다음에 종단연의 길이를 계산해냈죠. 예. 그리고 나서 각각 20m에 대한 편각, 시단현에 대한 편각, 종단현에 대한 편각, 여기까지를 시리즈로 구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문제였어요. 조금 까다롭긴 한데 공식 외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면 복잡하지만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문제 해설에서 다룰 원곡선의 마지막 파트예요. 자, 중앙종고에 관련된 얘기를 다룰 겁니다. 우리 단곡선을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쵸? 앞에서 설명한 편각에 의한 단곡선 설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할 중앙종고에 의한 단곡선 설치 방법이 있어요. 이 중앙종고에 의한 단곡선 설치 방법은 일명 4분의 1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중앙종고에 의해서 단곡선을 설치하는 경우는 곡선 반경이나 곡선의 길이가 작은 시가지에 곡선을 설치할 때, 그 다음에 철도나 도로와 같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곡선의 검사라든지 개정에 편리한 방법이에요. 먼저 중앙종고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죠.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단곡선을 설치해요. 그리고 요 각, 요게 I, 교각입니다. 이 교각이 I가 존재할 때 중앙종고라는 것은 요 곡선의 시점 A에서부터 곡선의 종점 B까지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A, B를 연결하는 직선과 그 다음에 이 곡선의 중심,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중앙종고라고 표현합니다. 자, 종고. 이 용어에서부터 우리가 잘 뜻을 생각해보고 들어가죠. 종고. 종방향으로, 즉 위아래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이걸 의미하죠. 종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직선과 요 곡선의 위아래로 떨어진 여기 M1이라고 표현된 게 종고입니다. 종고 중에서도 센터에 있죠. 그래서 중앙종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A와 B 사이의 중앙종고는 여기서 표현한 대로 M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A점에서 이 곡선의 반을 끄는 요 C1까지 여기를 연결했을 때 요거가 두 번째 중앙종고가 되는 거죠. 이 중앙종고법에 대한 공식은 시리즈로 연결되기 때문에 외우기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즉 M1 첫 번째 전체 곡선에 대한 중앙종고는 R 곱하기 1 코사인 2분의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종고는 다 똑같아요. 대신 교각이 2분의 I가 들어갔던 게 4분의 I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중앙종고는 역시 또 분모에 2를 곱해주면 4분의 I가 들어갔던 게 8분의 I가 들어가고, 그리고 네 번째 중앙종고는 8분의 I에 또 분모의 2배 한 16분의 I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공식들은 시리즈로 나가는 거는 쉽게 우리 눈으로 도장을 찍어 놓으면, 이미지로 인식해 놓으면 숫자로 외우는 것보다 연상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것도 여러분 암기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 5번과 6번을 함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죠. 단곡선에서 곡선 반지름 R이 100m이고 그 다음에 교각 I가 30도일 때 중앙종고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중앙종고를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썼죠? 네, 중앙종고 요걸 M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거는 반지름 R 곱하기 1 코사인 2분의 I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식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하면 반지름 얼마? R 100이니까 100m 여기다 써주고요. 곱하기 1 코사인 2분의 30도 해가지고 요걸 암산하면 3.407 이 중앙종고 값을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중앙종고에 대한 한 문제 더 6번 들어갑니다. 중앙종고법에 의해서 곡선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에서 M은 M'의 몇 배인가 라는 얘기네요. 자, 요점이 beginning of curve, 곡선의 시작점. 요점은 곡선의 종점입니다. 그리고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중앙종고는 요 곡선의 중심과 요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거리, 요게 M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M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R 곱하기 1 코사인 2분의 I라고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중앙종고 M'은 어떻게 구할까요? 요거는 두 번째 중앙종고기 때문에 요 공식은 R에 1 코사인 4분의 I, 즉 첫 번째 거가 2분의 I였고 두 번째 값이 4분의 I가 들어갔죠. 요게 두 배씩 늘어난다는 거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R과 R은 똑같으니까 없어져 버리고요. 현재 이 문제에서는 교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교각을 60도를 하나 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 코사인 2분의 60도 대 1 코사인 4분의 60도, 즉 이거는 이러한 조건일 때 교각이 60도인 케이스죠. 그럴 때 이걸 계산하면 0.1340 대 0.0340 정도가 나와서 약 4대 1의 비율을 갖네요. 자, 이거 하나만 갖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교각이 30도일 때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1 코사인 2분의 30도 대 1 코사인 4분의 30도 요걸 계산해 보니까 0.0340 요거 대 0.0086 이렇게 나왔어요. 역시 비율이 4대 1 정도가 나왔어요. 이때 어떤 값을 대입해도 요 값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약 4대 1의 비율로 작아진다는 거, 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중앙종고 M이라는 것은 요 중앙종고 M'의 약 4배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봐도 그 정도 크기가 비교가 되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요 공식 외우기 귀찮은데 시험 문제 나왔다. 여기 4배에 관련된 숫자만 기억해 두세요. 즉 4배가 되든지 M'이 M의 몇 배가 되냐 그러면 4분의 1배가 되든지 요 4와 관련된 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원곡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원곡선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어 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완화곡선에 대한 얘기를 다루어 볼 겁니다. 자, 완화곡선. 이 완화곡선은 직선부에서 도로가 시작돼서 곡선부를 들어가는데 직선에서 갑자기 곡선을 만나면 승차감도 나빠지고 운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직선부와 곡선부를 스무드하게, 즉 부드럽게 연결해주기 위한 임의의 곡선을 우리가 완화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도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직선과 곡선의 그 거친 면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곡선.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들어갈 때 이 노선의 직선부의 끝에서 완화곡선이 시작하고 완화곡선의 끝과 곡선의 시작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완화곡선은 직선부에서는 반지름이 무한대입니다. 직선은 반지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반지름이 무한대에서 시작돼서 원곡선에 가서 붙을 때는 이 완화곡선의 반지름이
무한대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곡선 중에 우리 편경사와 확폭이 들어가는데 이 편경사와 확폭이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원곡선부에 붙을수록 커져서 원곡선부에 정해진 값이 되도록 설치하는 이러한 특수곡선을 우리가 완화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완화곡선의 특성을 기억하고 주어진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 7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편경사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문제를 한번 읽고 같이 설명을 해보죠. 곡선 반경이 500m인 원곡선을, 자, 원곡선이 있죠? 90km/h로 주행하고자 할 때 궤간,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죠. 이 궤간 B는 1067mm,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가 9.8m/s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때 켄트는 얼마인가 라는 켄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켄트는 다른 말로 편경사라고 부르고요. 이 편경사는 우리 확폭하고 같이 따라 나오는, 즉 깡패같이 몰려다니는 그런 놈이에요. 항상 같이 붙여서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측량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구면에서의 삼각형을 고려할 때 우리가 구면 삼각형을 얘기했죠. 그리고 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반드시 180도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거를 구괄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면 삼각형이 없으면 구괄량이 정의가 안 되는 거고, 구괄량은 반드시 구면 삼각형 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면 삼각형과 구괄량은 항상 같이 짝으로 붙어 다녀야 되는 놈들이에요. 또 어떤 예가 있어요. 지리공간정보체계 GIS에서 자료를 얘기할 때 또는 데이터를 얘기할 때 벡터 데이터와 레스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 데이터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CAD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고요. 레스터 데이터는 이미지로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요거 두 개도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놈들이에요. 또 우리가 지형을 모델링 할 때 DT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치 지형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DTM은 과거에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기법인데 이게 현대적인 개념이 추가되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표고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지상 위에 구조물들이 있는 걸 함께 표현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표고만 표현한 모델을 DEM,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그래서 수치 표고 모형 또는 수치 고도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지상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함께 표현한 것을 DSM, 그래서 디지털 서피스 모델, 수치 표면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DTM은 DM이 나옴으로써 자기 본연의 의미를 잃게 돼서 우리가 통상 그냥 DTM 하면 DEM에다가 속성 자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DEM과 DSM, DTM 요 세 가지도 함께 묶여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함께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DEM의 구성 중에 틴과 그리드라는 게 있죠. 그리드는 말 그대로 바둑판 모양의 방안 모양의 격자형으로 쪼개서 지형을 모델링하는 기법이고, 틴,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우리가 불규칙 삼각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삼각형들로 지형을 보다 세밀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요런 거, 틴과 그리드도 함께 나오는 그런 묶어 다니는 놈들이니까 요런 것들은 꼭 같이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편경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켄트라고 얘기해요. 이 편경사는 뭐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 곡선부를 통과해요. 이렇게 곡선부를 통과할 때 원심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차는 원의 바깥쪽으로 밀리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경륜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주용 자동차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서킷을 보면 바깥쪽에 노면이 더 위로 올라와 있죠. 또 짧은 육상 트랙에서도 바깥쪽에 올라온 안쪽보다 바깥쪽이 편중되게 경사를 준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원심력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질 때 차나 자전거가 원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쪽을 올려주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편중되게 바깥쪽의 경사를 높게 만들어주는 거, 이래서 우리가 편경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편경사와 같이 붙어 다니는 놈 확폭이라고 있어요. slack. 확폭은 말 그대로 도로의 폭을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도로의 폭을 확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그림처럼 차량이 곡선을 주행할 때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안쪽에 차선을 넓혀서 차량이 안전하게 커브길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치를 우리가 확폭이라 그러죠. 그 말 그대로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한 요 엡실론만큼이 도로폭을 넓혀준 요 확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편경사 캔트와 확폭 슬랙 이 두 가지는 항상 완화곡선에서 고려해줘야 되는 그런 설계 요소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이 편경사를 구하는 공식은 캔트 C는 GR분의 V제곱 S라고 표현하고요. GR분의 V제곱 S네요. G는 중력가속도, R은 곡선의 반지름, 그 다음에 V 이거는 속도고요. 그 다음에 S는 이 궤관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확폭은 어떻게 표현해요? 엡실론이라고 표현해서 R분의 L의 제곱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R은 곡선의 반지름이고요. L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 요거를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편경사만 구하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확폭을 같이 설명해 놨으니까 요거 둘은 연관지어서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경사 구하는 거는 공식에 단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편경사는 어떻게 써요? 아까 우리 캔트 C는 Gr분의 V제곱 S라 그랬고요. 자, G가 얼마예요? 중력가속도 9.8m/s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500m 나왔고요. 그리고 속도가 얼마였죠? 90km/h. 그쵸? 여기에 제곱 곱하기 궤관거리 S는 얼마? 1067mm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단위 환산을 해주죠. 밑에 거 분모해 보면 m/s 제곱으로 단위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위에 속도 km/h를 미터와 초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속 90km라는 거를 초속 몇 미터인지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거니까 1시간은 60분이고 또 1분은 60초니까 60분 60초 해가지고 60 곱하기 60 하고 세컨드 초 단위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위에 90km는 90m에 1000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바로 다 없어져 버리네요. 자, 세크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미터니까 미터제곱이고 위에 미터제곱도 없어지고 그럼 남는 단위는 요 밀리미터 하나만 남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치를 전부 계산하면 136.097mm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켄트 편경사에 대한 예제를 풀어봤는데 비단 켄트뿐만 아니라 이 확폭도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켄트 값은 뒤에서 완화곡선의 계산에 계속적으로 쓰이게 되니까 이 켄트 공식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완화곡선의 종류에 대한 문제가 나왔군요. 자, 완화곡선에는 크게 클로소이드 곡선과 램니스케이트 곡선, 그 다음에 3차 포물선, 그리고 사인 체감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클로소이드 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램니스케이트나 3차 포물선 그리고 사인 체감 곡선이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한 공식은 꼭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클로소이드를 이용하는 완화곡선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클로소이드 간단하게 우리 개념만 잡아볼까요? 클로소이드 곡선은 곡률 또는 곡선 반경의 역수, 요게 곡률이 곡선 길이에 비례하는 곡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의 앞바퀴가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회전할 때 뒷바퀴가 만드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로의 완화곡선 설치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클로소이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선형의 일종이다. 즉 우리 나비 주둥아리가 이렇게 더듬이 말고 주둥아리 있죠? 돌돌돌돌 말린 거. 그런 것처럼 달팽이 집을 지어서 안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클로소이드는 닮은 꼴이고 이 클로소이드는 단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각 요거는 30도가 보통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클로소이드 공식이 있죠. 클로소이드를 풀어내는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설명하면서 문제에서 함께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 8번 한번 보죠. 클로소이드 곡선의 계산에서 곡선 반지름, 즉 R이 100m, 그 다음에 곡선 길이, 곡선장 L이 40m일 경우에 접선각 타우가 얼마인가, 이거를 구하는 그런 문제네요. 자, 우리 클로소이드 공식엔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공식이 있죠. 이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 A, 요거의 제곱은 어떻게 쓰죠? R 곱하기 L이라고 씁니다. 이 R은 역시 우리 계속 앞에서 다뤘던 곡선의 반지름이고요. 이 L, 요거는 완화곡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요 식은 또 2타우 분의 L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이 뒤에 두 개의 식을 비교해 볼까요? RL은 2타우 분의 L의 제곱. 그럼 여기서 L 약분을 시켜주면 왼쪽엔 R만 남죠. 그래서 R은 2타우 분의 L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접선각 타우죠. 예, 타우는 어떻게 써요? 그럼 이 타우하고 이 R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죠. 그럼 타우는 어떻게? 2R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2 곱하기 반지름 얼마? 100. 그 다음에 L이 얼마예요? 40이죠. 요게 0.2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요 각 단위가 요건 레디안이에요. 그럼 레디안을 도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0.2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가 될 거고, 요거는 계산을 하면 11도 27분 32.96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요 클로소이드 매개변수 A 요게 들어간 요 공식, 요거는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클로소이드 매개변수를 이용한 문제가 하나 더 나왔네요.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이 문제도 역시 공식에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클로소이드 공식에 대한 계산 문제가 자주 나와서 제가 두 문제를 발췌해 놓은 겁니다. 9번 문제 보죠. 노선의 곡률 반지름 또는 곡률 반경 R이 100m고요. 곡선장 또는 곡선 길이 L이 16m래요. 이럴 때 클로소이드 매개변수 A 값은 얼마인가 그랬죠? 우리 앞에서 A제곱은 RL, 그리고 또 이 RL은 우리 2타우분의 L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클로소이드 매개변수니까 요거 A는 자, 제곱 띄워버리니까 루트 RL이 될 거고요. 그러면 루트 안에 R이 얼마? 100. 그 다음에 곱하기 곡선 길이 16.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600이죠? 그러면 루트 1600이니까 요거 띄고 밖으로 나오면 40m 이렇게 되겠네요. 단순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클로소이드 공식을 이용한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요 클로소이드 매개변수와 관련된 식, 요거는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완화곡선 예제 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3차 포물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 3차 포물선은 y equals a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요거를 갖는 방정식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3차 포물선은 클로소이드와는 약간 모습이 달라요. 하지만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철도 설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 3차 포물선을 설치할 때 곡선 반경이 최대가 되는 접선각이 약 24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 3차 포물선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클로소이드, 램니스케이트, 그 다음에 사인, 체감 곡선, 여기에 비해서 가장 완만한 곡선을 그립니다. 이 3차 포물선을 해결하는 공식, 이게 이제 임의의 완화 곡선상의 한 점에서 수직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바로 이게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사용할 공식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10번입니다. 직선과 반지름 R이 700인 원곡선 사이에 3차 포물선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3차 포물선에 의한 200m의 거리에 완화곡선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곡선의 시점 A로부터 주 접선상 100m인 지점에서 완화곡선상에서 C점까지 떨어진 이 수직거리는 얼마인가, 요거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요걸 그림으로 보면 이러한 3차 포물선이 존재하고요.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 접선상으로 100m가 되는 요 점, 여기서부터 요 C점까지 수직거리
y를 찾아내라는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요 풀이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차 포물선 공식은 뭐예요? y는 6rx분의 x의 세제곱이라 그랬죠? 이 r은 곡선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700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x, 요건 완화곡선 종점에 대한 x축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x의 세제곱, 요거는 완화곡선의 시점에서 주 접선상까지 떨어진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럼 요 숫자들을 다 집어넣어주면 6 곱하기 r, 반지름 얼마요? 700m 곱하기 그 다음에 몇 미터 길이의 완화곡선을 설치한다고요? 200m. 그러니까 이 대문자 x에 200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x에는 완화곡선의 시점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이에요? 100m만큼 떨어진 지점이죠. 그래서 100m의 세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 풀렸네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1.19m가 나옵니다. 이 완화곡선의 계산 문제에서는 어렵게 꽈서 내는 문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공식에 충실하면 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완화곡선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클로소이드 곡선이고, 그 다음에 클로소이드 곡선 다음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요 3차 포물선에 의한 요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자, 문제 11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2차 포물선에 의한 종단곡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우리 앞에서 지금 원곡선을 다뤘고, 그 다음에 완화곡선을 다루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의 곡선이었죠. 지금 이 종단곡선은 우리가 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렇게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러한 수직곡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곡선은 노선의 경사가 변하는 곳에서 차량이 부드럽게 달릴 수 있고, 또 운전자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즉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곡선이나 2차 포물선이 주로 사용이 되지요. 그래서 원곡선에 의한 종단곡선에서는 우리가 종곡선의 길이와 또 곡선 시점에서 어느 지점만큼 떨어진 곳의 종거, 종방향의 길이를 계산하는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물선에 의한 종단곡선에서는 역시 종곡선의 길이를 따지고 종거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직곡선에 대한 계산, 즉 종단곡선에 의한 계산은 계산 문제로 그렇게 빈번하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원리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공식을 혹시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11번. 그림과 같은 2차 포물선에 의한 종단곡선에서, 자, 이게 종단곡선입니다. 차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점 A로부터 X만큼 떨어진 점,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점이네요. 거기 표고, 거기까지의 표고, HC'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표고라는 말은 뭐예요? 기준점에서부터 이 높이까지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구하는 식을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간략하게 혹시 이 친구가 이걸 알고 있나 라고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아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죠. 공식을 유도는 하지 않고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 HC라는 값, 요 값은 어떻게 될까요? 요 값은 HA라는 값에다가 요 길이를 더해주면 되지요.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요 경사를 이용해서 3% 올라간 거니까 X축으로 간 길이의 100분의 3이 되는 거네요. 그쵸? 즉 X가 10m 나가면 100분의 30이 될 거고, X가 100m 나가면 100분의 300이 되겠죠. 3% 경사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나온 경사의 형태입니다. 그럼 HC의 높이를 찾을 수가 있죠. 요 HA의 높이에다가 요만큼 X의 요 3%의 경사를 고려한, 즉 100분의 3 하면은 됩니다. 요 M 대신에 3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HC가 아니에요. 요 HC'이에요. 왜? 이 HC는 허공에 떠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 도로는 요 HC'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HC'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기 HC에서 Y만큼 빼주면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 y는 또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200L 200L분의 m 플러스 마이너스 n 하고 x의 제곱 2차 방정식이죠. 2차 포물선으로 빼냅니다. 그때 요 L은 요 길이고요. 그 다음에 m은 오르막 경사, 요 n은 내리막 경사예요. 근데 이쪽 경사가 마이너스 4%예요. 즉 내리막 경사란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따가 마이너스 4 값이 들어가고 m에서 빼기 마이너스 n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값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HC 프라임은 어떻게 쓸까요? HC라는 집안고에서 요 y를 빼주면 되죠? 그럼 HC 위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HA 플러스 100분의 m 곱하기 x, 그쵸? 거기다가 y 값 요 위에서 계산했죠? 200L분의 m 플러스 마이너스 n 하고 x의 제곱 2차 포물선. 그럼 요걸 다시 정리하면 m이 얼마였죠? 오르막 경사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m 자리에 3이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마이너스 n 하고 돼 있죠? 그럼 3 빼기 4%예요. 그러면 7%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뒤에 200L분의 7 하고 x의 제곱, 요렇게 수식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노선 측량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노선 측량에서는 주로 원곡선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원곡선과 직선부를 연결하는 완화곡선을 다뤘어요.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즉 수평곡선이었죠.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다룬 게 원곡선에 의한 종단곡선, 그리고 2차 포물선에 의한 종단곡선, 이렇게 수직곡선을 다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선한 문제들에 대한 해설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이 노선 측량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론에서보다 실무 측량, 즉 현장에서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노선을 결정했으면 그 노선에 따라서 종단 측량을 해야 되고 횡단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단 측량을 한 측량 성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종단 면도를 작성하고,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말뚝을 박았던, 즉 20m 체인마다 전부 다 횡단 측량을 해서 횡단 면도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실무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측량 방법 중에 하나인 응용 분야가 바로 이 노선 측량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 그랬죠? 맞아요. 지형 모델링,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형 모델링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노선을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수십 가지를 가정한 다음에 제일 좋은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설계의 폭이 무척 넓어졌습니다. 이게 모두 컴퓨터의 도움이죠. 또 하나의 중심 노선을 만들고 단면도를 쭉 만들면 그 노선으로 전부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혀버려요. 그러면 절토량과 성토량도 한꺼번에 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엔지니어들이 설계하기는 편해지지만, 그래도 이러한 설계를 정확히 하려면 이 노선 측량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선 측량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도로를 설계하고, 또는 올바른 터널이나 올바른 철도를 설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측량 엔지니어들의 책임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비단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용 측량 파트 중에 노선 측량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